카일리 제너는 전 직원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녀의 전 가사 도우미는 이 화장품 재벌을 인종 및 종교 차별로 고소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카일리의 팀은 가톨릭 신자들은 끔찍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상사가 직원에게 언어폭력을 가하면서 옷걸이를 그녀의 발에 던졌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스캔들은 러 앤 크라임에서 전해드립니다. 저는 시에라 질레스피입니다. 리얼리티 TV 스타 카일리 제너는 전직 가정부가 그녀를 상대로 신랄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카일리와 그녀의 회사에 대한 혐의가 아주 많습니다. 인종차별과 괴롭힘, 종교차별, 장애차별, 그리고 보복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소송에 따르면 카일리의 팀은 이 직원에게 손가락을 튕기며 일을 끝내라고 요구했고 인종, 출신 국가, 그리고 종교를 이유로 그녀를 깎아내리고 모욕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카일리는 최저임금과 초과 근무수당을 포함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또한 카일리의 팀이 전 직원에게 전침이나 식사시간 그리고 휴식시간에도 계속 일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스캔들은 캘리포니아 히든 힐스, 카일리 제너가 거주하는 로스앤젤레스 서쪽의 고급 폐쇄형 주거단지로 안내합니다. 여기서 집은 카일리의 여러 집 중 하나를 뜻하며 그녀를 둘러싼 주요 혐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혐의들은 안젤리카 에르난데스 바스케스라는 여성에 의해 제기되었습니다. 그녀는 카일리의 전 하우스키퍼입니다. 그리고 안젤리카의 팀이 4월 17일에 제기한 민사소송에 따르면 안젤리카는 2024년 9월 10일부터 카일리의 팀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젤리카는 하우스키퍼로 고용되어 약 일주일 동안 카일리의 베벌리 힐스 저택에서 일한 후 2024년 9월 17일 히든 힐스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문제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송에 따르면 히든힐스 저택에서의 첫날부터 원고, 즉 안젤리카는 적대와 배척을 받았다고 합니다. 소송 전반에 걸쳐 안젤리카는 카일리의 주요 직원 몇 명을 언급하는데 이들은 감독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성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름은 나와 있습니다. 가정부 책임자였던 팻 씨와 또 다른 관리자였던 엘 씨가 있습니다. 근무기간 내내 원고는 피고 측 관계자들, 즉 팻 씨와 엘 씨를 포함한 이들로부터 심각하고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소송에 따르면 안젤리카는 집에서 가장 힘들고 꺼려지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맡았고 가정부 팀에서도 배제되었습니다. 위협과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으며 공개적으로 깎아내리고 굴욕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인종, 출신 국가, 그리고 종교 때문에 말입니다. 안젤리카는 엘살바도르 출신의 여성이고 독실한 가톨릭 신자입니다. 카일리 밑에서 일하는 동안 그녀는 자신이 유일한 엘살바도르 출신 직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안젤리카는 이것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피고 측 관계자들은 원고에게 가톨릭 신자들은 끔찍한 사람들이다 라는 발언을 포함하여 비슷한 배경을 가진 노동자들이 추방당했다는 암시적인 발언, 그리고 자신들의 미국 시민권을 강조하면서 원고의 이민 신분을 조롱하거나 위협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해 관리자들은 여러 차례 안젤리카에게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며 그녀가 자신들을 험담했다고 비난했고 그녀가 지시에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꾸짖었다고 합니다. 안젤리카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깎아내리고 위협하거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말합니다. 여러 차례 안젤리카는 이러한 괴롭힘을 관리자들에게 신고하러 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엘 씨와 팻 씨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고 오히려 안젤리카에게 자기들의 일을 떠넘겼으며 대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2024년 추수감사절 이후 모든 일이 극에 달했고 이때 회의가 열렸다고 전해집니다. 안젤리카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하지만 팻 씨와 엘 씨는 그녀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녀를 조롱했다고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는 없었고 안젤리카는 나중에 동의 없이 회의가 녹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회의 이후에도 보복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안젤리카는 자신의 업무량이 늘어났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근무 일정이 잡힐 때만요. 그녀는 근무 시간이 줄어들어 덜 일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상황도 더 나빠졌다고 합니다. 원고가 다시 불만을 제기하자 그녀에게 폭력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2025년 3월 29일경 한 상사가 원고를 꾸짖으면서 옷걸이를 그녀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안젤리카는 또한 자신의 급여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모든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오랜 기간 동안 급여가 늦게 지급되거나 누락되었으며 초과 근무 수당도 지급받지 못했고 식사 및 휴식 시간도 제공받지 못했으며 정확한 임금 명세서도 받지 못했고 업무 관련 비용도 환급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로 인해 안젤리카는 스트레스와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유사한 증상까지 겪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로 인해 그녀는 2025년 7월에 병가를 냈습니다. 복귀한 후에도 적대적인 근무 환경은 계속되었습니다. 2025년 8월 4일 안젤리카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꼈다며 자신의 직위에서 사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사임했을 때 피고들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젤리카는 이 모든 고난이 결국 정서적 고통,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그리고 임금 손실로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소송의 피고들 중에서 그녀는 카일리 제너를 법인과 개인 모두로 트라이스타 서비스, 라메종, 패밀리 서비스, 그리고 제인 도와 존 도로 기재된 이름 미상 피고 25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안젤리카는 서로 다른 주장 25가지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적 차별 및 괴롭힘, 인종 차별 및 괴롭힘, 종교 차별 및 괴롭힘, 내부 고발자 보복, 임금 미지급, 부당 해고, 그리고 고의적인 정신적 고통 유발 등이 있습니다. 안젤리카는 징벌적, 보상적 손해배상 모두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지만 금액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배심원 재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소송장에는 원고는 모든 청구 원인에 대해 배심원 재판을 요구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가 배심원 재판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까요? 유명인들이 법정에 선 적은 있지만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 사건의 실질적 근거가 있을까요? 전문가 게스트, 재판 전문 변호사 론 잠브라노와 함께 그 질문 등 여러 가지를 다뤄보겠습니다. 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 소송이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소송 사유가 20개가 넘더라고요. 그게 제 첫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 목록을 계속 내려가면서 봤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자면 이것저것 다 던져보고 뭐가 먹히는지 보는 식이더라고요. 사실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방식을 쓰시죠. 이 주장들 중 절반 정도는 초반이든 나중이든 어떻게든 깎여 나가거나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루기 힘듭니다. 너무 다루기 힘들어요. 그리고 또 아마 저한테 물어보실 것 같은데 제너 개인의 법적 책임에 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2번이나 언급되어 있잖아요. 맞죠? 하나는 법인으로서, 또 하나는 개인으로서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시다시피 그녀가 개인으로서 잘못한 점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소송은 사실관계 면에서 그렇게 엄청난 소송은 아닙니다. 사실이 맞다면 정말 끔찍하죠. 사실이라면 정말 좋은 근무 환경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30여 페이지나 되는 거죠. 네, 읽으면서 첫 페이지에 모든 혐의가 나열되고 두 번째 페이지까지 이어지는 걸 보고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생각했어요. 이제 첫 페이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말씀하신 대로 피고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카일리 제너, 개인, 그리고 카일리 제너, 법인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소송장을 열어보고 세상에 카일리 제너가 뭘 한 거지?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계속 읽으면서 페이지를 넘겼어요. 이게 마치 영화 샤이닝에서 일만 하고 놀지 않으면 잭은 미쳐버린다 라는 문장이 반복되는 것 같았어요. 저도 계속 읽으면서 잠깐만, 카일리 본인에 대한 혐의는 없네? 라고 생각했죠. 이 모든 게 그녀의 가정부들이나 직원들에 의한 일들이었어요. 그들이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했다고 주장되고 있었죠. 카일리가 소송에 직접 연루되지 않았는데 왜 그녀의 이름이 언급될까요? 두 가지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어요. 첫째, 언론의 관심을 끌려고 그녀의 이름을 일부러 넣었을 수 있죠. 이미 법인으로 기재됐으니 꼭 그럴 필요는 없었어요. 알다시피 여전히 카일리 제너 주식회사로 언급되어 있거나 아니면 단순히 그녀의 이름을 개별적으로 빼는 걸 깜빡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이유일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제너 씨를 대표할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아마도 평범하게 LA 지역에서 연예인들을 대표하는 사무실이죠. 마티 싱어가 떠오르네요. 그들은 디머, 즉 소장의 법적 타당성을 다투는 절차로 소장을 공격하며 카일리 개인에 대한 사실이 없어 피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작성된 대로라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물론 그 이후에도 카일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건 아니겠지만 그녀의 회사는 여전히 관련되어 있으니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부분적으로는 승리라고 할 수 있겠죠. 판사는 카일리가 개인적으로 사실과 연결되지 않았는데 왜 소송에 포함됐죠? 라고 말할 거예요. 저도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카일리가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고도 언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카일리가 분명히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카일리가 여러 사업에 관여하는 건 저도 알아요. 그래서 이 일이 그녀도 모르게 일어났을 수 있고 카일리가 나 이 일 몰랐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 내가 이 모든 일을 휘말리고 있는 거지? 그럼 반대로 만약 제가 카일리의 변호인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분명히 카일리 제너가 백만장자라는 걸 알고 있다. 그녀는 한때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였고 은행에 많은 돈이 있습니다. 이 원고가 그 돈을 노리고 카일리에게 소송을 제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카일리 변호인단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네, 제 생각에 제너 양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야기의 흐름상으로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소송은 터무니없다는 식으로 말이죠. 저도 여기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한 일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이건 그냥 돈을 노린 소송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게 보통 모든 유명인 피고들이 하는 말이죠. 이건 그냥 돈을 노린 소송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항상 그런 주장에 주의하라고 조언합니다. 만약 제가 그녀에게 조언을 한다면 이렇게 하라고 할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만약 제 앞이 아닌 곳에서 당신이 이런 대우를 받았다면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모두가 존엄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저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저에 대해 아무런 혐의도 제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사람들이 인생의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제 권위를 이용해 당신을 그렇게 대했다면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할 일이고 그녀에게 조언할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마도 이 원고에게 정말 강하게 반박할 것이고 이건 돈을 노린 것일 뿐이고 아무 문제도 없으며 모든 게 괜찮고 우리가 바꿀 필요도 없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있잖아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제 말은 이게 참 까다로운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제기된 혐의들이 꽤 심각하거든요. 그중 하나는 누군가가 그녀에게 옷걸이를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일종의 폭행을 한 셈이죠. 또 다른 혐의 중 하나는 그녀가 가톨릭 신자들은 끔찍한 사람들이야 라든지 오 엘살바도르 출신 여성들 오 너만 그렇구나 라는 식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알다시피 이 여성에 대해 그녀의 신념이나 정체성 그리고 신체에 대해 정말 부정적인 말들을 했고 물건들이 그녀에게 던져졌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정말 끔찍한 일이죠.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카일리가 이 모든 일에 반드시 책임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돈을 노린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런데 흥미로웠던 점은 저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끔씩 저는 이런 민사소송들을 읽어보는데 특히 PDD의 경우에는 정말 많은 민사소송이 제기됐었죠. 그리고 사람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을 요구하곤 했어요. 저는 손해배상으로 얼마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는 그런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걸 못 봤거든요. 이런 게 좀 이례적인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관할권에 따라 달라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실제 금액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실적,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괜찮아요. 그 부분만 체크하면 됩니다. 하지만 금액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명시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상황이 계속 변해서 유리해 보이던 사건도 불리해질 수 있고 500만 달러를 요구했다가 곤란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별로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한 사건에서도 10만 달러, 10,000원 했지만 진행 중에 몰랐던 사실이 드러나 사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반부터 확정 짓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사실 그들은 아직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요. 고용 관련 사건에서 고용주는 직원들을 통제하고 있어 더 많은 정보를 가집니다. 이 경우에도 제너 씨가 집안과 직원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녀나 그녀의 대리인들이 조사를 할 수 있고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나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죠. 원고는 자신이 가져온 것만 있습니다. 그녀나 변호사들도 많이 알지 못해 결국 그녀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용주인 미스 제너는 전략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있어서 이미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원고 측 변호사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죠. 일단 안전하게 가자. 너무 큰 금액을 요구하지 말자. 대신 그들은 20개 넘는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과하다고 생각해요. 이 여성에게 가능한 모든 보호 사유를 넣은 건데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죠. 그게 바로 반대편 입장이죠. 맞죠?
즉 세 가지 일이 있었고 세 가지 권리가 침해됐다는 주장 대신 이제는 모든 권리가 침해됐다고 말하는 셈이죠. 그리고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들의 의미가 희석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직원들에게 옷걸이를 던지는 것 같은 행동은 분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네, 맞아요. 우리가 그 주장들을 살펴보면서 인종이나 종교차별 같은 일부는 분명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녀가 자신이 가톨릭 신자라는 점이 부정적으로 언급된 인용문에 포함시킨 건 이해돼요. 또 그녀는 내부 고발자 보복도 주장했어요. 그래서 저는 잠깐만, 그게 어디에 관련된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처럼 저도 주장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2페이지나 계속됐더라고요. 여기에는 뭔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마도 그녀는 모든 가능성을 다 대비해서 뭔가 얻어내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제 다음 질문이기도 해요. 저는 주로 형사 사건을 다루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검찰이 입증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민사 사건에서는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카일리, 여기서 피고, 즉 고용주가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녀가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법정에서 입증 책임 같은 부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그런 것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배심원 재판에서 항상 강조하지만 이건 형사 재판이 아니에요. TV에서 보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 기준이 아니라 민사 재판에는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원고가 입증 책임을 지게 되죠. 여기서는 원고가 입증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 기준도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가 아닙니다. 입증 책임은 증거의 우위 기준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해본 적이 있거나 재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정말로 정의의 저울과도 같습니다. 그건 마치 51% 정도만 넘어도 그 입증 책임을 충족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사실상 입증 책임이 꽤 쉽습니다. 그녀에게 유리한 사실을 배심원에게 제시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맞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배심원에게 20개 넘는 청구를 맡기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배심원들은 이건 너무 많아서 집중이 안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건 줄어들게 될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고발에 대한 보복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기본 이야기에서 그 부분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카일리 변호사들이 공격할 지점이 될 것이며 그들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겁니다. 처음부터 사실이 없었고 그 주장은 없어져야 합니다. 공격받을 주장도 이것만은 아닙니다. 판사도 왜 여기 있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민사 부분을 이야기하니 제 머릿속에 저니 뎁과 앰버 허드 시절이 떠오르네요. OJ 사건 이후 가장 큰 재판 중 하나였고 형사가 아니라 민사 사건이었죠.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가 그때 기억을 떠올리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송에서 언급된 것 중 하나는 원고인 안젤리카가 징벌적 손해배상과 보상적 손해배상 둘 다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디디 사건 때 이걸 배웠지만 지금은 완전히 잊었어요. 두 가지 차이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네, 당연하죠. 보상적 손해배상은 원고가 배심원에게 금전배상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제 손해를 온전히 메워주기 위해서요. 제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나 잃어버린 금전적인 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시다시피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그만뒀지잖아요.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만뒀어요. 2025년 언젠가부터 저는 돈을 벌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월별로 계산해서 저에게 그걸 주세요. 그게 제 손실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비경제적 손해, 즉 정신적 고통,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죠. 인간적인 피해, 그러니까 제가 겪었던 일들 말이에요. 옷걸이가 저에게 던져지는 상황을 겪는 것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게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정해진 가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 배심원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 논의하는 거죠. 배심원 여러분이 그 피해와 그 수치심을 겪은 것에 대해 보상할 가치가 얼마라고 결정하든 그게 진실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건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게 얼마나 창피하고 비인간적인지 그냥 가정에서 말해보더라도 알 수 있잖아요. 그 돈은 원고의 손해를 온전히 메워주는 거잖아요. 맞죠? 마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처럼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이제는 눈에는 눈식으로 저 여자를 벽 앞에 세워두고 옷걸이를 던지면 이제 다 해결됐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고에게 보상할 수 있는 돈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보상적 손해배상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배심원이 인정한 피고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더 혼란스럽게 만들 겁니다.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명 기준인데 이는 우월한 개연성 기준보다 약간 더 높습니다. 고용주, 즉 카일리 제너 쪽 법인들이든 누구든, 왜냐면 그녀 혼자만이 아니잖아요. 그녀는 하나의 법인입니다. 그녀 혼자만이 아니라 그녀의 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악의를 가지고 행동했다는 거죠. 맞죠? 악의, 사기, 권리의 억압, 즉 원고의 권리를 억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심원단이 만약에 우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고용주 측 고위급이 정말로 그녀의 권리를 억압하려 했습니다. 라고 결정한다면요.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한 회사에 대해 처벌해야 합니다. 이미 그녀에게 보상을 해줬습니다. 이건 배심원단의 결정입니다. 우리는 보상적 손해배상으로 그녀에게 충분히 보상했습니다. 이제 고용주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즉, 처벌을 위한 금전적 보상입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두 가지 차이도 이해했어요. 그리고 조금 헷갈렸어요. 방금 저니 뎁을 얘기하다가 DD라고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여기서 정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만약 이게 배심원 재판으로 간다면 방금 차이점을 정말 잘 설명해 주셨지만 배심원들이 그런 걸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아요. 이런 걸 결정할 때는 정말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모든 증거를 염두에 두어야 할 거예요. 꽤 복잡하죠? 그리고 원고가 소송에서 명확하게 배심원 재판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둘이 이야기한 걸 바탕으로 보면 카일리가 꼭 여기서 피고가 되어야 할 만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카일리 제너가 직접 그런 혐의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두 가지로 나눠서 묻고 싶은데요. 이 소송이 기각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카일리의 변호인단이 이 소송을 성공적으로 기각시켜서 더 이상 그녀가 피고로 남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 사건이 배심원 재판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당신의 질문은 두 가지 방식으로 대답하거나 두 가지 접근법이 필요한 것 같네요. 그래서 변호인 측은 분명히 제가 앞서 설명했던 디머, 즉 소장의 법적 흥결을 다투는 신청을 분명히 제출할 겁니다. 이것은 실제 소장에 대한 공격으로 나열된 특정 주장들이 뒷받침할 만한 사실이 없거나 제시된 사실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제너 양 개인에 대한 주장입니다. 그렇죠. 그게 가장 두드러집니다. 당신도 알아챘고 저도 알아챘습니다. 판사는 항상 원고에게 한 번은 고칠 기회를 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불만을 실질적으로 들을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압도적인 공공정책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세상에 우리가 깜빡했다. 이런 식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죠. 그녀를 남기기 위해 그냥 지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럴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이걸 읽으면서 느낀 건데 이런 불만들 중 많은 부분이 이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중 상당 부분, 예를 들어 30%나 40% 정도는 이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겁니다. 제가 말하는 이 디머 절차를 통해서요.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사람이 선서하에 사전신문을 받고 나면 이른바 약식 판결 신청을 제출하게 되고 추가적인 청구들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청구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정말 너무 많아요. 그리고 판사는 이런 것들 중 일부를 기각하는 쪽으로 기울 겁니다. 정말 너무 많으니까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읽었을 때 제가 본 것은 종교를 근거로 한 괴롭힘과 출신 국가를 근거로 한 괴롭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옷걸이가 당신에게 던져질 때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주장도 있죠. 맞죠? 그런 문제점은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이 개별 피고인으로 지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개별 피고인으로 지목되지 않은 이유는 그들에게는 10억 달러가 없기 때문이죠. 맞죠? 아니면 보험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판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다는 거죠. 맞죠? 잠깐만요. 실제로 가장 심각한 행동을 하고 심각한 발언을 하고 옷걸이를 던진 사람들은 개별 피고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이 소송에 개별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변호사들이 반드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두 번째 부분에 답하자면 저는 제너 씨가 재판에서 계속해서 개별 피고인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뭔가가 재판까지 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 그녀의 집안이 잘못된 일에 관여했다면 그녀는 주민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그죠? 그녀 아래에 운영 담당자가 있고 제너 양은 사전 선서 진술에서 저는 몰라요. 조수나 임원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카일리는 재판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카일리와 변호사들만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사람들이 제가 이따 전화할 사람들이죠. 농담이에요. 저희가 연락했고 당신이 그렇게 말했죠. 아직 카일리의 팀으로부터는 아무런 입장을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정리를 하자면 이 의혹들은 정말 심각해요. 누구도 자신의 신분이나 종교, 출신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거나 물리적으로 옷걸이를 던지는 일을 당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카일리 제너가 얼마나 직접 관여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요. 런, 스캔들에 나와 소송 분석해줘서 고마워요. 물론이죠. 언제든지요. 지금까지는 카일리 팀으로부터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어요. 답변이 오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스캔들은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고 더 보고 싶거나 소셜미디어에서 저와 소통하고 싶으시면 인스타그램 등에서 시에라 길레스피를 찾아주세요. 오늘 스캔들 에피소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처럼 저는 여러분의 진행자 시에라 길레스피였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